2025년 11월 북한 해커들이 또다시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한국의 카카오톡과 개인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불과 2년 전 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저 역시 평양의 어두운 지하 사무실에서 한국인들의 카톡 대화를 들여다보던 북한 해커였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해킹하던 한국인들의 카톡을 훔쳐보며 저는 진정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지, 그 꿈을 찾아 어떻게 한국이란 곳에 목숨을 걸고 오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클릭 한 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씩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군 간부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평양 제1백화점에서 일했죠. 당시 평양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특권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인재들이 평양에 살 수 있었고 저희 가족도 그중 하나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컴퓨터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컴퓨터를 접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치 퍼즐처럼 느껴졌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특별히 주목했고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과학부에 진학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당시 컴퓨터 전공은 북한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였죠. 21살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수십 명의 학생들과 함께 하루에 12시간씩 코딩을 배웠어요. 우리는 단순히 프로그래밍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해킹 기술, 암호화, 네트워크 침투 기법까지 모든 것을 배웠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동무들은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과학 인재들이요. 교수님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것, 선택받은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저를 채웠죠. 대학 4년 동안 저는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졸업반이 되자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찰총국 산하특수부대에서 일할 기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최고 대우와 특별 배급이 보장된다고 했죠. 여기서 일하면 평양에서도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어. 가족들도 특별 배급을 받고. 담당자의 말에 저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25살의 저에게 그것은 최고의 기회처럼 보였어요.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셨죠. 졸업 후 저는 평양 외곽의 한 건물로 배치되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회색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지하 3층까지 이어진 거대한 사무실이 있었어요. 수백 대의 컴퓨터가 빼곡히 들어찬 그곳에서 젊은 해커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무는 121국 소속이요. 주요 임무는 남조선과 서방 국가들의 정보 수집이요. 상급자의 설명을 듣는 순간 온몸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는 자부심도 느껴졌죠. 저는 그때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첫 업무는 한국의 기업 서버에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싱 메일을 작성하고 악성 코드를 심고 보안망을 뚫는 일. 저는 그 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한 달 만에 팀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고 상급자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김동무는 정말 인재요. 계속 이렇게만 하면 특별 포상도 받을 수 있을 거요.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밤 모니터 앞에 앉아 코드를 작성했죠.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국제범죄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배치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의 개인 스마트폰을 해킹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집하라는 지시였죠. 목표는 주요 인사들의 동향 파악이었지만 실제로는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열어봐야 했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는 5,000건 이상이요. 대화 내용 중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따로 보고하고. 상급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남한 사람의 카톡 대화창을 열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대학생의 대화였는데 친구들과 주말에 어디로 놀러 갈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주도 갈까? 부산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일본 갈까? 비행기표 엄청 싸던데. 저는 모니터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지를 고민하는 그 대화가 낯설게 느껴졌죠. 북한에서는 평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여행증이 필요했는데 이들은 외국까지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날부터 저는 점점 더 많은 대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연인들의 다정한 대화, 가족들의 안부 인사, 친구들의 농담. 그들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일상을 이야기했어요.
두려움 없이 웃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의 대화를 보게 됐습니다. 친구와 나눈 대화였죠. 이번에 대통령 누구 뽑을 거야? 이번 정책 어떻게 생각해?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라면 당장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아무 일 없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구나. 시간이 갈수록 일이 괴로워졌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대화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제 삶과 그들의 삶을 비교하게 됐죠. 같은 나이 또래인데 그들은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두운 지하실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가족 간의 대화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메시지를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줄게. 사랑해, 우리 딸. 그 짧은 문장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족끼리도 조심스러웠거든요. 누가 듣고 있을지, 무슨 말이 문제가 될지 항상 경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사랑을 표현했어요. 김동무 왜 실적이 떨어졌어? 이번 주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어. 상급자의 질책에 저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술적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열심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양심이 무거워졌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해킹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꿈이 있고 가족이 있고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들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26살의 청년이 마치 40대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제가 침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누군가 알게 되면 저는 끝이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매일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균열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제 업무 실적이 계속 떨어지자 상급자들의 압박이 심해졌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실적 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질책의 대상이었습니다. 김동무 이번 달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보안이 강화되어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죠. 사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의 문제였으니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해 가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병원 시스템을 해킹해서 환자 정보를 빼내는 일이었어요. 목표는 랜섬웨어로 병원 시스템을 마비시킨 뒤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거는 외화벌이 특별 프로젝트요. 성공하면 모두에게 특별 배급이 나갈 거요. 팀장의 말에 다른 동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병원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악성 코드를 개발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저는 보안망을 뚫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키를 누르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거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김동무 왜 실행을 안 하는 거요? 다 준비된 거 아니요? 네, 지금 최종 점검 중입니다. 결국 실행을 미뤘습니다. 며칠을 더 끌다가 결국 다른 팀원에게 넘겼어요. 제 손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요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보이부 요원들과 마주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하던 박동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컴퓨터도 치워져 있었습니다. 박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만 했어요. 점심시간에 친한 동료가 조용히 귀띔해줬습니다. 어젯밤에 보이부에서 데려갔다더라. 외부와 접촉했다는 혐의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박동무는 저보다 실적도 좋았고 충성심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동무의 빈자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내일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 저를 그들이 그냥 둘 리 없었죠. 며칠 후 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동무의 가족들도 모두 평양에서 추방되었다고 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그의 부모와 동생까지 함께 벌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구나.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엘리트가 아니라 감시 대상이었고 특권이 아니라 족쇄를 차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하늘이었어요. 마치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훈아, 많이 힘들지?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일이 좀 바쁜 것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언젠가는 저도 박동무처럼 사라질 것이고 가족들도 함께 불행해질 거라고요. 무언가를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모니터 앞에 앉을 때마다 남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삶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처럼 살 수는 없을까? 두려움 없이 웃고 꿈을 꾸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 자유를 향한 갈망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동무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로봇처럼 일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탈북. 그 위험한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사라지면 부모님은 연좌제로 끌려갈 게 뻔했습니다. 박동무의 가족처럼 말이죠.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고. 위험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어느 날 업무 중에 우연히 탈북자들의 경로를 다룬 남한 뉴스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해킹 대상을 찾다가 본 거였어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고 그곳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정보를 본 것만으로도 위험했지만 저는 화면을 캡처해서 암호화된 폴더에 숨겨뒀어요. 그날부터 조금씩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업이 역설적이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커로서 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건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중국의 브로커 연락처, 국경 경비가 약한 지점, 필요한 비용까지 하나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분은 식사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 직장 동료가 최근에 끌려갔어요. 이유도 모른 채로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훈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한번 찍히면 끝입니다. 저는 이미 요주의 대상이에요. 시간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니? 함께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셋이 모두요. 그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군 간부 출신인 아버지에게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박동무 가족의 비극을 들으신 후로 아버지도 불안해하셨던 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준비했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숨겨둔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경로, 비용, 연락처. 모든 걸 보여드렸어요. 위험하다. 너무 위험해. 여기 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저 혼자 가면 두 분은 끝입니다. 함께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죠. 알았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떠나기로 했어요.
그때가 강물이 가장 얕고 날씨도 적당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심받지 않게 평소처럼 생활하면서도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중국 돈으로 바꾸고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직장에서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실적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2달만 버티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들킨 건 아닐까? 누군가 우리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성훈아, 무섭지 않니? 무섭죠. 하지만 여기 남는 게 더 무섭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엄마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단다. 이 땅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구나. 남쪽에 가면 제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움 없이요. 계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에 첫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짐을 최소화했습니다. 배낭 하나씩만 매기로 했죠. 사진 몇 장과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평양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날은 2023년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각자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는 척하며 평양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신의주까지 갔습니다. 여행증은 제가 위조했어요. 해커로서 문서 조작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행 목적이 뭡니까? 친척 집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아버지가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군 간부 출신이라 그런지 담담하게 대처하셨어요. 하지만 제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브로커와 약속한 장소는 강변의 한 창고였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김동무 맞소? 낮은 목소리로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셋이라고 했어. 돈은 준비했어? 중국 돈으로 3,000달러를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밤 12시에 건넌다. 순찰대가 교대하는 시간이요. 15분밖에 없으니 정확히 움직여야 해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고 아버지는 창밖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무섭지?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11시 50분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움직일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배낭을 메고 조용히 창고를 나왔습니다. 강변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갈대숲을 지나 강가에 도착했어요. 압록강의 검은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강폭이 넓어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요. 물이 허리까지 차니 조심하시오. 절대 소리 내지 말고. 브로커의 말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 마지막으로 제가 따라갔어요. 물은 생각보다 차갑고 빨랐습니다. 가을 강물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물이 점점 깊어졌어요. 허리를 넘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중심을 잃으셨고 제가 얼른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브로커가 급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물속에서 얼어붙었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변을 훑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이었어요.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렸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진 몇 분이 지났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갔어요. 브로커가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빨리 지금. 저희는 있는 힘껏 물을 헤쳐나갔습니다.
물이 얕아지기 시작했어요. 무릎, 발목 드디어 땅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강둑에 올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의 불빛이 저 멀리 보였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도 무릎을 꿇고 땅을 만지셨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저는 두 분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무서웠고 안도됐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오. 중국 공안이 순찰 돈다. 빨리 차로 가야. 맞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강을 건넜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잡히면 북송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저희는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브로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낡은 벤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북한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불빛이 더 많았고 간판들이 화려했죠. 어머니는 제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기셨어요. 저는 두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가장 위험한 관문을 넘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한국까지는 수천 킬로미터가 남아 있었죠.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함께라서 가능했어요. 중국 단둥의 허름한 여관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브로커가 방 하나를 내주고는 사라졌어요. 다음 연락까지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요. 좁은 방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중국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왜인지 더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자. 아버지가 배낭에서 마른 옷을 꺼내셨습니다. 저희는 젖은 옷을 벗고 몸을 닦았어요. 강물에 젖어 추위에 떨던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정말 중국에 온 거 맞지? 네, 어머니. 우리 해냈어요. 하지만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하다고 경고했어요. 탈북자들이 발각되면 바로 북송된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숨어 지내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밤에만 조심스럽게 편의점에 가서 식량을 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을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경로였죠. 비용이 더 필요하오. 사람당 2,000달러씩. 전화기 너머 브로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돈은 4,000달러 뿐이었어요. 1,000달러가 부족했습니다. 시간을 주시오. 돈을 마련하겠소. 전화를 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돈을 구하죠? 북한에서 가져온 것도 다 썼고 중국에서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제 기술이었습니다. 해커로서의 능력 말이죠. 작은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돈을 벌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인데? 제 전문 분야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여관 주인에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밤새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북한에서 하던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합법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프리랜서 프로그래밍 사이트에 접속했죠. 간단한 웹사이트 제작, 보안 점검, 코드 수정 같은 작은 프로젝트들을 찾았습니다. 영어는 북한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됐어요. 밤새 3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이틀 만에 1,200달러를 벌었습니다. 충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기술이 이런 데 쓰일 줄은 몰랐네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저를 해커로 훈련시켰고 그 기술로 저는 탈북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돈을 준비했다고 하자 바로 다음 일정을 알려줬어요. 사흘 후 라오스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희는 중국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방 안에 갇혀 있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어느 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단둥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겠지.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리도 곧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브로커가 차를 대기시켜 놓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새벽 4시에 여관 뒤편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짐을 꾸렸습니다. 별것 없었어요. 옷 몇 벌과 북한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다시는 이 땅을 못 보겠구나.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약속한 시간에 여관을 나왔습니다. 벤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외에도 다른 탈북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였죠. 서로 눈인사만 나눴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사연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중국의 시골길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보였습니다. 북한보다 풍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중국 땅에 있는 한 언제든 북송될 수 있었어요. 검문에 걸리지 않기를, 브로커가 배신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주시하셨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이틀을 달렸습니다. 곤명 쿤밍을 지나 국경으로 향했어요. 라오스와의 국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오. 라오스에 들어가면 조금 더 안전해요. 브로커의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고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브로커가 국경 수비대와 내통하고 있었어요. 돈을 건네자 그들은 눈 감아줬습니다. 부패가 저희를 살린 셈이었죠. 라오스의 작은 마을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이동했어요. 목적지는 태국 방콕이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때로는 걸으며 나흘을 이동했습니다. 덥고 습한 열대 기후가 낯설었어요. 북한의 추운 날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지쳐가셨습니다. 밤마다 열이 나셨어요. 제대로 된 약도 없었고 병원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드러나면 끝이었으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젖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셨어요.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안도감보다 긴장감이 앞섰습니다. 이곳이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태국에 들어가면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다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하오. 태국 경찰에게 잡히면 복잡해지요. 브로커의 경고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온 젊은 부부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국경을 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밤에 정글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가이드가 앞장섰고 저희는 뒤를 따랐습니다. 정글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도 켤 수 없었어요. 벌레 소리와 짐승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1시간을 걸었을까요? 드디어 정글을 빠져나왔습니다. 여기가 태국이요. 가이드의 말에 저희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침내 해냈어요. 중국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콕까지는 또 이틀이 걸렸어요. 낡은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했어요. 방콕에 도착한 건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큰 도시를 봤어요. 고층 빌딩, 화려한 간판, 끊임없이 오가는 차들. 압도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저희를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내려줬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대사관으로 가시오. 택시를 타고 가면 돼요. 여기 주소가 있어. 쪽지를 건네며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대사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전하지 않죠.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희만 남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에 도착합니다.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혹시 마지막 순간에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어머니는 열이 많이 내리셨습니다. 조금 나아 보이셨어요. 성훈아,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네, 어머니. 내일이면 대사관에 도착해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배낭을 챙겼어요.
가져온 모든 돈을 확인했습니다. 여권은 없었지만 북한 신분증은 있었어요. 아침 8시 게스트하우스를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길을 걸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사에게 한국 대사관 주소를 보여줬어요.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방콕의 아침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사원, 학교를 지나는 사람들. 모두가 자유로워 보였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앞을 가리켰어요. 코리안 엠버시. 한국 국기가 펄럭이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어요. 경비원이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곧 대사관 직원이 나왔어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우셨어요.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대사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방콕의 거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문 안쪽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마침내 이곳까지 왔어요. 가족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직원이 저희를 안내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천천히 쉬시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태국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신원 확인과 조사를 받았어요. 북한에서의 직업, 탈북 경로,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특히 제가 해커 부대 출신이라고 하자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렸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군 간부로 평생 남조선을 적으로 배웠던 분이 이제 그 땅에 서 계셨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카드로 물건을 사고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쓰는 것. 가장 놀라웠던 건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해킹하던 그 앱을 이제 저도 쓰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계정을 만들었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구나. 친구 목록은 비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두려움 없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작았지만 저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감시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게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도 각자 흩어졌습니다. 서울의 수백만 명 속에서 저희 가족은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죠. 어머니는 슈퍼마켓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지치신 얼굴로 돌아오셨어요. 손님들이 말을 너무 빨리 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 북한과 남한의 언어가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어지만 억양도 단어도 표현도 달랐어요. 어머니는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때마다 움츠러드셨습니다. 아버지는 더 힘들어하셨습니다. 평생을 군 간부로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셨지만 집에 돌아오시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평생의 신념이 무너진 충격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경력이 특이해서였죠. 북한 해커 출신이라는 걸 솔직히 말하면 이상하게 쳐다봤고 숨기면 경력 공백을 문제 삼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최고의 엘리트였던 제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데우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이브에 쫓기는 꿈, 압록강을 건너다 잡히는 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곤 했어요. 정말 잘한 걸까? 북한에 있었으면 적어도 직업은 있었는데. 회의가 들 때도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니,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괴로웠습니다. 그런 저희를 바꾼 건 작은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북한 출신이라는 손님이 오셨어요.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혹시 탈북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억양이. 네, 작년에 왔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왔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분은 탈북자 모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처음 참석했을 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정체성의 혼란.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모임을 통해 친구들을 사귀셨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반찬을 나눠 먹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셨어요.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탈북자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탈북자들에게 적응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아버지에게 의미를 주었습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저도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온라인으로 프로그래밍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땄어요. 북한에서 배운 기술을 합법적으로 쓰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편의점 알바에서 벗어나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제대로 된 일이었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겼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성훈아, 그래도 오길 잘했지?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힘들지만 여기가 좋아요. 우리 함께니까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것보다 한국에서 적응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였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양심과 임무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쉽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단순히 북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스스로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서울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노원구의 오래된 단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낡았고 복도도 좁았지만 저희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처음엔 이웃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탈북자라는 게 알려지면 이상하게 볼까 봐 두려웠어요.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위층에 사는 박할머니가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어느 날 계단에서 장을 본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아이고, 짐이 많으시네. 내가 좀 들어드릴까?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사양하셨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도와주셨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가끔 집에 들러 반찬을 나눠주셨어요. 혹시 북쪽에서 오셨어요? 억양이 좀 특이해서. 어느 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몇 년 전에 왔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이웃인데 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저희 가족을 진심으로 챙겨주셨어요. 김장할 때 김치를 나눠주시고 명절이면 송편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남한 사람들의 정이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웃도 서로 감시하고 의심했는데 여기선 달랐어요.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어머니도 점점 적응해 가셨습니다. 처음엔 계산대 앞에만 서 계셨는데 이제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오늘 뭐 해드릴까? 고추 좀 골라주세요. 매운 거로요. 네, 잠깐만요. 제가 제일 좋은 걸로 드릴게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친절함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손님은 일부러 어머니가 계신 시간에 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탈북자 상담센터에서 주 3회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탈북자들에게 정착 과정을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 오신 아버지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오늘 25살 청년이 왔더라. 나랑 비슷한 이유로 왔다고 하더군. 무슨 이유?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어서래. 아버지는 그 청년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체제를 믿었지만 결국 깨달았다고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 줄 몰랐어. 아버지의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웹사이트 보안 점검과 코드 검수를 담당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님께 솔직히 말씀드렸거든요. 북한 해커 출신이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요. 오히려 좋은데요. 보안은 해커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공격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니까. 대표님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동료들도 편견 없이 대해줬어요. 점심시간이면 함께 밥을 먹고 회식 때는 제 이야기를 궁금해했습니다. 북한에서 진짜 인터넷이 없어요. 네, 일반 주민들은 쓸 수 없어요. 저희 같은 특수부대만 제한적으로 사용했죠. 우와, 상상이 안 되네요.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이 좋았습니다. 동정이 아닌 관심이었어요. 주말이면 탈북자 모임에 나갔습니다. 15명 정도가 모여 서로의 근황을 나눴어요. 누군가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좋아했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구했다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다 잘 살아가고 있네요. 모임 리더인 김형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온 선배 탈북자였어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요. 나도 그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큰 쇼핑몰 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해결한 일이었어요. 대표님이 저를 불러 칭찬하셨습니다. 성훈 씨 덕분에 큰 문제를 막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월급 외에 성과금도 받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게 기뻤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칭찬받았어요. 프로젝트 잘했다고요. 그래?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슈퍼마켓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는 상담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저는 회사 일을 얘기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족끼리도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밤이 되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우리도 이 도시의 일부가 됐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탈북자로만 정의되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슈퍼마켓 직원이고 아버지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아직도 가끔 북한이 그립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땅이니까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자유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동료들과 웃으며 일하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적응하고 있었고 조금씩 행복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악몽이 아니었어요. 평양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나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어요. 언젠가 북한도 변할 거라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거라는 희망 말입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압록강을 건너던 그날 밤, 중국에서 떨며 숨어 지내던 날들, 정글을 헤매던 순간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겪었던 외로움, 좌절, 혼란. 자유를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였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고 직장인들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유였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불과 2년 전 저는 이 화면 너머로 남한 사람들을 해킹하고 있었다고요. 같은 키보드, 같은 화면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었어요.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고민했어요. 오늘은 뭐 먹을까? 이 간단한 선택조차 북한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배급으로 주는 걸 먹거나 장마당에서 구할 수 있는 걸 먹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매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 김치찌개 먹을래요. 저도요. 동료와 웃으며 주문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행복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막 집에 오셨어요. 오늘 상담센터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왔던 청년이 첫 월급을 받았대.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표정이에요. 북한에 있을 때 아버지는 항상 굳은 얼굴이셨거든요. 저도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 제가 친절하다고 사장님께 칭찬했대요. 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세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식탁이었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순간은 없었어요. 우리 정말 잘 왔지?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네, 정말 잘 왔어요. 아버지와 저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어요. 미사일 발사, 식량난, 인권 문제. 익숙한 뉴스였지만 이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기 아직도 내 동료들이 있겠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 사무실에서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제 동료들 말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고민하고 있을까요? 탈출을 꿈꾸고 있을까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럴 거야.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지난 2년을 되짚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해커였습니다. 체제의 도구였고 범죄의 가담자였어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태어난 곳이 결정해준 삶이었죠. 한국에서는 제가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의 무게가 때론 버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따라만 하면 됐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결정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바로 자유의 의미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저 집집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고 이야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가 됐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친구 목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 탈북자 모임 사람들, 이웃 할머니까지. 예전에 해킹하며 봤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사랑하고 꿈꾸는 사람들의 대화. 이제 저도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잘 자요. 내일 봐요. 고마워요. 짧은 메시지들이었지만 그 안에 자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가족과 함께 압록강을 건널 겁니다. 자유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론 외로웠고 때론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북한 해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에요. 출근하고 밥 먹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범함이 제가 꿈꿔왔던 자유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자유를 찾아 떠난 여정,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다시 뿌리 내린 이야기요.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용기만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